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미중 전쟁 대예측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 전쟁을 좀 집중적으로 시리즈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저희를 이제 반도체 전쟁의 세계로 데려가 주실 건가요? 쥐와 고양이 전쟁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와 고양이의 전쟁. 누가 쥐고 누가 고양일까 궁금한데요. 네. 네. 그래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 이제 연초이래로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놓고 보면 미국이 완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지만 안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뭐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제 거기서 IP를 뽑고 그걸 이제 AI에 집어넣고 그 로봇의 머리도 집어넣는 것이 4차 혁명의 기술적인 방향으로 가면 빅데이터든 클라우드든 IP든 무슨 이제 AI든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힘이 그렇죠. 바로 반도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할 때 이제 식사를 할 때 쌀이 없으면 안 되듯이 반도체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1780년 그 중기기관 이후에 세상에 많은 신기술의 변화가 왔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이제 신기술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변화가 오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중의 전쟁에서 기술 패권은 결국은 반도체 패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술 경쟁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바로 반도체 기술인데 칩을 제어하는 사람이 21세기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스마일 커브를 너무 이제 사랑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월스트리트가 그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를 높이냐 이걸 모든 경영의 우선수단으로 삼고 또 주식 투자가들도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익률을 높이는 데다가 이제 올인을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OEM 모델 이 R&D하고 판매만 자기가 하고 이 밑단에 있는 생산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남한테 맡기는 이 비즈니스가 이제 미국의 모든 산업에서 다 적용이 됐고 반도체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R&D에서 개발은 하지만 이걸 생산을 하는 것은 타이완이나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는 이제 미국이 하는 이 메커니즘에 그 스마일 커브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미중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 이 생산의 안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다시 이제 미국으로 빼려고 하니까 한번 집 나간 기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네. 그게 어쩌면 이 상황의 핵심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파운드리 네. 전쟁의 시작이고 거기에 중요한 대만의 TSMC가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삼성이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있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꼭 쌀을 훔치는 쥐하고 쥐를 잡으려고 하는 고양이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중국은 반도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술을 훔치든지 사든지 뺐든지 베끼든지 이런 이제 전략을 써야 되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제지하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산업의 쌀을 두고서 그것을 막으려는 곳하고 가지려고 하는 쪽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반도체를 지금까지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바이든 정부는 국가 안보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이 산업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미국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고 중국에 있어서는 산업의 심장이다. 그렇죠.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나라가 국가 안보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강대국이 반도체를 놓고서 안보와 심장의 이제 논리로 싸움이 세게 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 미중 반도체 전쟁의 성격은 결국은 공급망 힘겨루기다. 이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물자, 자금, 정보 이 세 개를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소재나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을 이 금수 조치를 해버리면 못 만들죠.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R&D를 할 수 있는 자금줄을 막아버리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 또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 미중의 전쟁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단연적으로 이루어지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반도체에 관련되는 기업을 제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 국방부가 디펜스 리스트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방수권법의 규정에 들어가게 되면 물자하고 정보가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의 통신회사들 3개 회사가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이제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게 바로 미국 국방부의 디펜스 리스트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수권법에 이제 그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또 지수 편입 제외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하웨이나 SMIC 또 그리고 항공, 운송, 석유, 건설, 조선, 철도, 이 통신, 우주, 반도체 관련되는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가장 광범위한 제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술하고 관련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들어가면 미국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기술이나 제품은 중국 기업에 제공할 때 반드시 상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허가를 안 해주죠. 네. 그래서 엔티티 리스트로도 물자하고 정보를 이제 제한하고 자금을 제한하는 것은 바로 그 의회가 만든 외국 기업 책임법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그 미국의 회계 감리국 PCAOB의 감리를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 당국의 감리만 받고서 그냥 이제 미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 미국에서 그 회계 감리국의 감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것을 이제 3년 연속으로 받지 않았을 때는 2024년부터 상장 폐지를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미 보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하웨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가 2019년 5월에 들어갔고 그러면 이제 하웨이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장비, 재료, 소재, 기술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 그 SMIC 중심국제라고 하는 중국에서 제일 큰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에도 이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SMIC의 첨단 이제 기술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엔티티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은 400개 이상이 되고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중국이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신흥 산업에 있어서는 거의 다 이제 기업들이 그 망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기만 하면은 뭐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봉쇄해서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바로 스마일 커브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기술만 있고 이 생산하고 시장은 이게 미국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은 한국하고 대만이 하고 있고 최종 수요는 이것이 세트 기기는 중국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사실은 본뇌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한 24%였다가 작년에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보면 12%로 그 사이에 12%나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11%에서 23%, 한국은 10에서 21%, 중국이 2%에서 17%로 이 세 개 나라가 그 사이에 이제 38% 거의 40% 가까운 생산을 이 아시아 3개국이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미중의 전쟁의 와중에는 있지만
지금 미국은 판매 점유율은 이게 한 47% 정도 되지만 생산 점유율은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5%만큼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는 나라가 중국, 대만, 한국 뭐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생산이 없는 문제가 생겼고 지금 이제 시장을 놓고 보면 중국이 세계 최대의 지금 반도체 소비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브로킹을 해서 반도체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중국의 굴기를 막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기술 회사들이 시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중국 통계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8%여서 이 내외가 전 세계 반도체 소비를 중국이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과거의 최대 소비 품목이었던 석유보다도 더 많은 이제 이 반도체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1년에 한 5천억 불 정도 무역 수지 흑자가 나는데 지금 반도체에서 한 3,500억 불 정도 그리고 이제 석유는 한 2천억 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싸우고 있는 그림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상생의 관계가 민간에는 깔려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핸드폰을 보면 뭐 반도체 통조림이라고 할 만큼 안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지금 스마트폰, 첨단 반도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스마트폰에서 국별 점유율로 보면 중국이 39%로 1등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반도체를 납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전기차,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로 놓고 보면 뭐 미국을 훨씬 제끼고 지금 1년에 작년 같은 게 2,50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중국이 산 반면에 미국은 1,400만 대로 거의 1,100만 대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경우는 중국이 거의 39%, 40%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결국은 이제 배터리도 문제가 되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전부 전자제품이 되는데 여기도 최대 시장이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중국이 굉장히 크게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전 세계의 그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계 비중이 45%, 우리 한국이 30%고 미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업체별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CATL이 32%로 세계 1등이고요. 우리 LG가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기업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제품에 있어서 시장, 이것은 중국이 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완제품은 다시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팔리게 되지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브로킹해서 장비 재료 소재가 못 가게 하는 건 좋지만, 문제는 첫 번째는 미국의 장비 재료 소재 업체들의 매출액이 줄어야 되고 이익이 줄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세트 메이커, 노트북이라든지 이제 PC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 전자제품에 있어서 이걸 중국에서 OEM을 해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도체를 브로킹했을 때 예를 들면 애플의 핸드폰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게 의존도가 서로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일방적인 브로킹이 지금 먹히지 않은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표면상으로 볼 때는 뭐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문제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올라운드 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대만이 각각의 분야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는 거죠. 지금 미국이 CPU, 여기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1등 맞고요. 그리고 AP칩, 핸드폰에 들어가는 통신용 칩에서는 1등이지만 D램은 한국이 세계 1등, 낸드프레시도 한국이 1등,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든 뭐 AP칩이든 이것을 파운드리를 해주는 것은 대만이 전 세계 시장의 64%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고 미국은 꼴랑 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본, 유럽, 한국, 대만
이 나라들과 동맹을 하지 않으면 중국을 구조적으로 이건 제재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에 치중이 돼 있어서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메모리 우동생이라는 것을 이걸 너무 자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갖지 못하고 있는 건 미국이 23% 점유율이고 대만이 꼴랑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제 디램 메모리를 갖고 어떻게 레버리지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죠. 어쨌든 독과점 상황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중의 반도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만 지금 첨단 반도체에서는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브로킹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지만 네. 지금 기존에 우리가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제 일반적인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이 반도체에서는 이것이 미국이 브로킹을 했을 때 전자제품의 생산의 차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미국의 일방적인 이 어떻게 보면 브로킹으로 끝날 수가 없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 여쭤볼 게 지금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견제나 조치가 아프긴 하지만 오히려 중국의 어떤 행동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견제가 심할수록 국산화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딜레마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심하면 국산화돼서 나중에도 안 좋고 그럼 미국은 이 상황에서 이 딜레마를 해결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후속편에서 다룰 네. 건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대응이 과연 뭐냐.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만의 TSMC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SMC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이제 의존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 불, 이거 11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그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보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한꺼번에 5개를 더 지어서 6개를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발표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음 시간에 따져보겠습니다만은 그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네. 조금 들여다보면 네. 그게 상당히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TSMC가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미중 간 이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의 딜레마가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